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수용의 이슈 핵펀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아시아투데이 생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한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건강에 유념들 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으시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산에 있는 폭포를 바라보다 망여산 폭포라는 중국의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이백 선생이 지었던 시 한 수를 좀 시원하게 물줄기를 생각하시라고 한 수를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조향로 생자연하니 요간 폭포 괴장천이라 비류직하 삼천척인데 의시은하 낙구천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 일조향로라는 말은요. 자, 해가 조사한다는 얘기죠. 빛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향로 이거는 여산에 있는 산봉우리 향로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향로봉에 햇볕이 드니 자 어떻습니까? 자 극하고 깊은 그 큰 산 속에 태양의 장렬하는 빛이 비치다 보니까 그곳에 생자연이다. 이때 자연이란 얘기는요, 자줏빛 연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산 속에서 자색 연기가 피어나고 이렇게 첫 번째 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요간 폭포 괴장천이다 그랬습니다. 요간. 제가 보통 이 요자는요, 우리가 소요하다라는 말 쓰시죠. 소요. 소요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이 소자라는 것이 거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라고 하면요, 느릿느릿 걸음으로 주위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한가롭게 거닐거나 괴나리 보찜 메고서 멀리 길을 떠나가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 요간 폭포,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막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향로봉에서 그 자줏빛 연기가 좀 쫙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향로봉을 길게 걸려 있는 폭포를 갖다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긴 강처럼 걸려 있는 폭포수를 멀리서 좀 바라보고 있는 광경을 이렇게 요간 폭포 괴장천이다 그랬습니다. 괴라는 얘기는 어디에 걸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천, 길장자 내천자에서 긴 천이, 긴 강물 하수가 걸려 있는 듯한, 그러니까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 그 시원한 광경을 이렇게 괴장천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폭포수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날아가죠. 막 물방울로 튀기도 하고 뭐 중간에 물보라가 일어서 날아갑니다. 그 광경을 비류직하 삼천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류 날빛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르는 물방울이 흐른다는 얘기죠. 어떻게? 직하 수직으로 아래로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떨어져요? 삼천척이나 되는 그 길고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멋지고 시원한 광경을 비류직하 삼천척이라고 이 시인은 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본인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의시은하 낙구천. 의시, 이거 지금 의심한다는 의자거든요. 자, 이것이 은하, 하늘에 있는 은하수가 낙구천, 낙이라는 얘기는 떨어질 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멀리에 있는 은하수가 낙하하는 듯 하구나. 이렇게 아주 더운 여름날 이 여산의 이 폭포를 바라보면서 지은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백이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이 시를 지어놓고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일조향로 생자연 이렇게는 안 하겠죠. 뭐 중국식으로 하면 日照香炉生紫烟
또 요간폭포 괴장천은 야환바오부과 장천, 그리고 비류지카 3,000척, 이때는 페일리오 지샤 3,000尺, 그리고 의시 운하 낙구천 이시인허 로 9天, 이런 식으로 아마 200은 읊어대면서 더운 여름날 아마 술 한 잔을 몇 잔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런 좀 시원한 폭포를 연상하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죠. 일찌감치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나와 계시는데, 자, 제가 오늘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건요, 특히나 요즘 저희 나라 대한민국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열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미묘한 움직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냐?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작업이 은밀하게 지금 착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서 관련된 동향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또 아마 국가정보원에서는 제가 국제정세를 말하는 것도 비밀 누설이라고 하니까 걔네들 수준이 얼마만큼인지 알겠죠. 참 우리 국가정보원의 대외 해외 분석 파트가 참 걱정이네요. 자, 지금 곧 전역을 앞두고 있는 마크 밀리라는 미국의 합참의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 22일 일본에 와서 일본의 니혼게이자 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과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놈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자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전조라는 게 뭡니까? 어떤 그 징후죠. 예상되는 어떤 징후. 이 어떠한 전조도 없이 수일 내에 미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는 적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마크 밀리가 비록 이제는 현직의 합참 의장에서 좀 떠나서 이제 민간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전역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일본까지 와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요, 지금 적지 않은이 아니라 매우 지금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즉, 이 얘기는요,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 세계 최악의 테러 집단들과 또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한국의 영역 내부에서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저균 살포 혹은 마약, 펜타닐 같은 마약과 같은 것을 살포함으로써 결국에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화학 무기를 살포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27일 지금 국내외 종북 주사파 김일성 우상 미신교를 숭배하고 있는 저 미친 것들이 지금 평택의 험프리스 미군기지 23km를 둘러싸고 담을 넘는 행사를 하겠다고 선포했고, 실제로 그 행사를 감행을 했습니다. 아마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가서 반대 집회라고 지금 수고를 많이들 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들이 노리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미군 기지에 담장을 넘게 되면 그곳을 지키고 있는 미군 측에서 실탄으로 조준 사격을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건 사고를 빌미로 신호탄을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영토 내에서 한국인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선전선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국내외에서의 이 북조선 내지는 중국에서 파견한 간첩들이 이제는 무기를 들고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지역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중국에서 제조한 마약과 그리고 무기들이 지금 우리 한반도로 속속 몰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소련에서 만드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총 중에 AK-47이라고 하는 그 전설의 그 소총이 있습니다. 그 소총도 벌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첩보망에 따르면 벌써 수천 정이 대한민국 사회로 밀반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국가정보원에서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AK-47이라고 하는 소총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실탄이요.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M16 계열의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총보다는 실탄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M16 계열의 소총들은요. 5.56mm가 되겠죠. 실탄의 그 직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산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AK-47 같은 경우는 7.62mm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탄이 훨씬 더 굵고 또 파괴력이 높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그 이 실탄이 장갑차 철판도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총알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도 공산권에서 주로 쓰고 있는 AK-47 소총이 상당수 이미 반입이 되어서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실탄과 총격전을 대비한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는 탄저균이나 펜타닐 등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이미 대한민국 전역에 광범하게 퍼뜨려져 있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더 확산시키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때를 맞춰서 공교롭게도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 동안 신청하지도 않았던 우편물들이 총 645건이 신고가 되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총 2058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1413건이 오인 신고였고 나머지 645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거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경찰 측에서는 최초의 중국에서 발송한 이와 같은 소포들이 대만을 거쳐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국 공안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친 소리 아니에요? 아니, 중국 공안 당국에서 뭐가 아쉬워서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의뢰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이 공안기관 파트가 지금 정신이 지금 어디 나가도 한참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체는 뭡니까? 북한 괴뢰들과 중국 공산당의 비밀 공작기관이 있어요. 특히 북쪽 같으면 대남 공작부서들이 여러 개가 있죠. 자, 이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수작인데 바로 이긴 거 보고 이제 우리가 기획 공작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공안한테 수사를 협조해달라 그러면 중국 공안들이 미쳤습니까? 여기 왜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찰들이고 또 우리나라 안보기관에서요. 지금 정신머리가 다 나가 있어요. 거의 절반 정도는 정신이 나가 있고 아니면 미치거나 이런 상태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 베트남 방문하는 그 기간 동안에 111건의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베트남의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과 협조를 하면서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성장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속아서 중국으로 진출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죠. 자, 그들은 전부 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현란한 혀에 속아서 지금 중국으로 갔다 지금 이제는 망했구나 이런 걸 지금 많이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있죠. 제3국으로 이제 그 공장을 이전하는 건데 그 이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베트남이 지금 눈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의 특이한 민족성과 그 독특한 성벽으로 인해서 우리 LG나 삼성은 이미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나 또 다른 분야에서의 기업들은 중국을 대신해서 베트남을 새로운 공장 지역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군은요 지금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이 베트남이 과거 삼국지 연의에 보면 맹회계 7종 7금 고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본시 이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중국이라고는 저 똥떼놈들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중국하고 맞붙어서 싸울 그럴 자신감과 용기가 지금 충천해 있어요. 자, 그런데 베트남군이 지금 한국 무기를 구입을 하고 또 한국의 무기 공장이 베트남 내 지어지면서 이들은 이제 더욱더 무장을 강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베트남군은 뭘 합니까? 중국군이 가장 자랑한다고 하는 그 해남도에 가면요. 중국의 잠수함 기지, 여러 군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이 한국이 개발한 무기를 사다가요. 중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요. 지금 이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서 지금 거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자, 남쪽에서 해남도 밑에 있는 하노이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호치민시, 옛날에 사이공이라 했습니다. 그 지역에 펼쳐져 있는 이 베트남 이 영역에서 중국을 때려잡을 준비를 한다.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남쪽을 방어하느라 또 가랭이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지금 중국이 이런 식으로 베트남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로 이 뒷골이 땡겨서 밤잠도 편하게 잘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교활하고 악질적인 방안인데 그게 바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비밀 공작 사업을 이미 중국에서 기획하고 준비 실천하고 있음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작관 TV에서도 제가 이미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펜타닐 같은 마약,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에서도 펜타닐 증후군이 많이 발견이 됐었죠. 그리고 탄저균, 또 콜레라균, 이질, 장티푸스, 갖가지 생화학 무기 이 균들이 있는데 이 생화학 무기를 핵무기만큼이나 전 세계에서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죠. 범죄 집단이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러한 탄저균이나 펜타닐과 같은 마약들이 우리나라에 뿌려진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버닝썬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 청와대에 나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에 그 윤규근인가요? 발음도 어렵던데 그 윤규근 총경인가 하는 그 얽혀져 있는 그 카르텔, 이런 게 바로 이 소위 마약업자들과 연결된 또 정치권과 연결된 카르텔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 버닝썬 사건도 지금 제대로 판명이 났습니까? 아직도 오리무중이죠. 자, 이런 일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악성 루머가 돌고 이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야권이라고 하는 현재 180석의 이런 그 가짜 의원들이지만 자부장 의회를 점거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그 내부에서 35명이 작년도 12월에 체결된 한중 의원연맹에 가입을 한 자들이 35명이나 있죠. 그러면 이 자들이 전부 다 합쳐지면 215명이 되는데요.
이 215명이라는 표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라고 하는 저 거짓 기구에서 대통령을 다시 탄핵을 감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겠죠. 이 얘기도 이미 제가 제 방송에서는 이미 경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던 일들이 현재 그대로 현실 속에서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불복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대통령 탄핵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게 이재명과 저 더불어민주당 저자들인데,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지금 매우 음험하게 비밀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짓 선전선동은 가장 일선에서 누가 막아야 됩니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막아야 되는데요. 이 자들은 지금 태평성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내가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가장 큰 현안이죠. 자, 지금 후쿠시마에서의 원전 처리를 갖고 원전 폐수, 오염수라고 얘기를 떨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핵폐수의 괴담을 지금 양산하고 있죠. 이 핵폐수 괴담도 지령은 어디서 왔다 그랬죠? 예, 평양에 있는 대남 공작기관에서 남조선 내부를 교란시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조성을 해라. 삐뚤어진 물고기, 기형아 출산 등과 같은 그런 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괴담을 유포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사회를 불안하게 조성을 하고, 그 불안을 조성한 연후에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러한 그 또 다른 범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예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란 인물이 이 나라의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이 좌파 정권에서 임명한 자들이 이미 장악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에서 이 국가 수반 대통령에 대해서 열정과 성의를 갖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대중에 대해서도요, 북쪽에서 인정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정치 자금, 공작금을 뿌려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김대중과 그리고 누구? 문재인, 그리고 우리가 심어놓은 가장 혁혁한 협조자, 우리에게 꼬리가 밟혀서 우리에게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충직한 부하, 누구? 서훈. 이런 얘기는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북 공작 첩보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즉, 북쪽에서는요, 김대중과 그리고 문재인, 서훈,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심어놓은 장기 암약할 수 있게 배치해놓은 우리의 협조망이다, 우리의 지하망 간첩망이다 라는 얘기를 북쪽 아이들이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북쪽에서 인정해 준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부터 그 10년 동안에 그렇게 뿌려놨던 수많은 첩자들이 국가정보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기에 국가정보원 소위 비밀공작관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접촉을 해오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북쪽 주요 핵심 기관이나 엘리트층에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어요. 덕분에 김대중과 노무현 시기에 살포한 그 간자들이 이제 문재인 시기에 와서 꽃을 피우죠. 저들이
박아놨던 첩자가 국가정보원장이 되었고 그 자가 바로 서훈이었는데 연이어서 걔는 박지원이가 박쥐짓을 하면서 5년간 국가정보기관을 통째로 말아먹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정보원 내부나 경찰청 내는 수많은 좌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마약단과 또 중국 공산당과 또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실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벌어졌던 이 소포 배달은요, 지금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거 별것 아닙니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전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광범위한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펜타닐 마약이 살포되기 시작할 것이고 또 탄저균 혹은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러한 악성균들이 묻어있는 소포들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발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죽어나갑니다. 북조선에 있는 북조선 인민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참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여의도에 있는 저 쓰레기들 중에서 특히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이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는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저 거짓말, 저 짐승만도 못한 자들은요,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내년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이 저들에게는 중요한 이슈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이런 마음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 바로 국회의원이란 자들이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썩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저 지금 현재 여당이란 국민의힘을, 저것들을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러면서 또 찍으면요, 국민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고 조선 500년 동안에 신음하고 살았던 그 노비들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게 되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현실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경을 쓸 것 같습니까? 자, 지나가는 파리 한 마리 죽은 것도 신경 안 쓰듯이 국민 여러분의 목숨을 파리 모기 목숨보다도 경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국민의힘에 줄 서서 당원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표를 준다면 그야말로 국민 여러분들은 무슨 뭐 요즘에 흔히 말하는 무슨 뭐 물고기, 뭐 개, 뭐 개구리, 뭐 가재, 뭐 이런 수준보다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위중한 상황을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는요,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라도 개인이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또 국가 기밀 누설이라고 또 저를 고발할지도 모르겠죠.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뽑아서 대통령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살해한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총 62명이 배신을 때리고 김무성이가 박지원과 야합을 했고 또 유승민 같은 자들이 날뛰면서 또 이준석이 같은 철없는 애들까지도 날뛰면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살해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됐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해버렸던 것들이 당시의 새누리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인데, 이자들이야말로 정치하는, 정치 흉내를 내는 정치꾼들이고 사이코패스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의 그 근원을 따져보면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이 성격은 전혀 없고요. 김영삼이라고 하는 정치 배신자, 그야말로 삼류 저급한 양아치들이 그 당을 이어받아서 만들었을 때 1990년대 초반서부터 그 민자당 3당 합당을 하고 난 이후부터 내려오면서 완전히 썩어서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을 무슨 대통령 옹이하는 여당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국민의힘 앞에 줄을 서고 거기에서 당원으로 가입하면요, 똑같은 사이코패스 내지는 병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펜타닐과 같은 마약은요, 이 만지기만 해도 중독이 되는 아주 심한 독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잘못 만져서 눈을 비빈다든지 만약에 목으로 삼키거나 하는 이런 실수가 있게 되면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마약이라기보다는요, 독극물이다. 생화학 무기 수준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DEA라고 하는 마약 단속국이 있습니다. Drug Enforcement Agency라는 미국의 18개 국가 정보기관 중에 하나이죠. 이 DEA의 이 마약 단속국 직원들도 이 검문하고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잘못 만졌다가 이 마약에 중독되는 이런 증상들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냄새만 잘못 맡더라도 인명이 죽어버릴 수 있는 아주 독한 이런 물질인데요. 우리가 통상 그 코카인 혹은 헤로인 이러한 전통적인 마약들보다도 100배 이상 강력한 살상 효과를 갖고 있는 살상 무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대만을 경유해서 국제 소포가 오기도 할 것이고요. 혹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분야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마약들이 반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요, 이와 같은 지금 그 펜타닐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오죠? 근데 중국에서 직접 안 들어올 거예요. 반드시 대만의 주소를 경유한다든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의 주소를 이용해서 그렇게 소식을 전해올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게 조그마한 소포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내로 막 살포를 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소포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도 보세요. 미국의 그 서쪽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영화도 하고 그 아주 풍광이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가 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가요, 지금 이 마약에 중독된 좀비들로 인해 갖고 지금 도시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역시 이 중국산 펜타닐에 오염이 되어서 친중 좌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한 도시가 지금 좀비 도시로 지금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초콜릿 봉지에다가 아이들에게 무료로 뿌려지는 이러한 펜타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콜릿 안에 펜타닐을 가미해 놓은 것이죠. 이 모두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미국 국민의 씨를 말리는 지금 작업을 누가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데,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국가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러한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국의 이런 비밀 조직들이 대한민국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이런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다가 적발된 것들이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단순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겁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북한 괴뢰 공산당들의 수법이 원래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부안해동한 문재인이가 있던 지난 5년 사이에는요, 중국과 북한 괴뢰와 문재인 정권이 서로 결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중국산, 북한산 마약을 대거 국내에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각됐던 게 바로 버닝썬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낙태를 확산시키고 있죠. 지금 우리 연간 30만 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남녀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결혼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게 지나간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여성가족부의 영어 이름이요, The Ministry of Sexual Equality and Family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equality란 말이 뭐죠? 평등이란 얘기죠. 여기는요, 어디에도 여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름은요, 여성가족부라고 지금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쓸데없는 예산을 또 수십조 원을 또 그동안 낭비해왔죠. 따라서 여성가족부 같은 거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계 천하 국 정도로 격화시켜서 저걸 없애야죠. 이대로 지금 저출산 문제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저러한 쓸데없는 조직을 더 이상 두어선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도 최근 들어서 지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낸다고 지금 요즘에 고생들 많으시죠? 그게 언제 만들었는지 아시죠? 바로 노무현 때입니다. 노무현 때 이 종부세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소유세를 그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집주인들은 집을 갖고 있으니까 전셋값을 올렸죠. 그러니까 전셋값이 상승되니까 이에 겁을 집어먹었던 국민들은 자, 집을 이때라도 먼저 구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일종의 주택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죠. 청년들은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살 집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화를 잘 쏘는 위대한 민족, 이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범행했던 이런 지하 비밀 공작이었는데, 이 중국의 이 비밀 공작을 충실하게 대변해서 그것을 대행했던 자가 누구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지금 공산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씨를 말리기 위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괴뢰도당들의 공작이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이와 합해서 적국과 합세한 문재인 세력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이 자, 이 국가 내에서 내부적인 폭동을 일으켜서 정말로 전쟁 상황을 만들어낼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역시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작년에는 무슨 한중 의원연맹을 중국 공산당과 만들었어요. 자, 미국처럼 공화당, 민주당 있는 양당 체제도 아닌 중국에는 유일한 정당은 중국 공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러한 중국 공산당과 의원연맹을 만든 자들은 뭐하는 자들일까요? 자, 여기에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35명이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야권 180석과 중국과 이 한중 의원연맹에 참여하는 35명이 합쳐지면 215명이 될 텐데요.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묻지마 살인을 감행했던 그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묻지마 살인을 감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도 설마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대통령이 전부 다 감옥을 가서 정말로 적지 않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전국 인민대표대회라든가 뭐 마치 그 전인대 이와 같이 국회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중국엔 국회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에서 무슨 국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런 기본도 모르고 한중 의원연맹이라는 것에 가입한 여야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벌써 100여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중국 공산당에게 포섭된 간첩일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겠죠. 이 자들이 언제든지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잊지 말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이러한 간첩 세력들, 적들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긴 USB를 수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를 수사하게 되면 이 나라의 종북 간첩 반국가 세력들이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명약관화하게 입증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를 수사하라고 말을 했다가 지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첩을 비유하게 되면 그 역시 간첩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지나간 5년 동안 북의 간첩 역할을 해왔던 문재인이가 정권을 5년간 휘둘렀는데 그 5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깨끗하게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자도 북의 지시를 받거나 친북적이거나 아니면 북의 간첩 수준 이상이다 내지는 중국 간첩이라고 이렇게 의심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적성국가 가서 우리가 중요한 밀명을 띠고 우리가 과업을 완수할 때는요, 나 이외에는 믿지 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대통령이 유고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를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 79년 10월 26일 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자기가 상관으로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을 바로 궁정동 안가에서 권총으로 쏴서 직접 시해를 해서 대통령 유고 사태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재규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부하였고 동료였는데 바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살해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중국에 의해서 내지는 좌파에 의해서 내지는 북조선에 의해서 점거당한 국가정보기관 즉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공작을 저 썩어빠진 국회들과 공모해서 기획하거나 또 암살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각별히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역시 이와 같은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현재 우리 국가 대표로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하고 있는 대통령을 지키고 엄격하게 경호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 아세아투데이 방송 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마크 밀리 미
퇴임을 앞둔 미국의 합참의장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지금 불길한 전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부, 미국의 정보기관은요, 섣불리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에 잘 하지가 않아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우 희귀한 경우가 일본에서 기자간담회라는 자리에서 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 이 이야기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2018년도 12월 20일 날 해군의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대화태어장 너머의 일본 해양경비선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던 북쪽 지역을 탈출한 목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해상 초계기하고 이렇게 레이더를 조사하는 그런 싸움까지 하면서 이 목선을 탈취해 왔습니다. 강제로 납포해 온 거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뺏어온 그 목선 안에 있던 북의 김정은이를 지켰던 호위사령부 소속의 군관들, 즉 장교지요. 이 장교들 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4명을 강제로 그 다음날 합동신문도 하지 않고 북으로 강제 북송을 했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내용도 역시 당시 평양에 있던 그 김 여장이라는 계집애가 대한민국 청와대로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문재인과 정의용이가 화들짝 놀라서 이것을 국방부 장관 서욱에게 지시를 하고 서욱은 해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은 동해안 함대사령관, 또 동해안 함대사령관은 광개토 대왕함의 함장, 이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지시를 내리고 북에서 자유를 찾아 도망을 치고 있던 그 목선을 납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 조사도 하지 않고 강제로 북송함으로써 거기에 타고 있던 호위사령부 소속의 군관들이 전부 다 지금 총살을 당했어요.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 핵심 위정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국방부도 입을 아주 닫고 있죠. 그러면 국방부는 안 썩어 있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안에도 똥별들이 질비할 것이고 그 안에도 비겁하고 비루하게 불법으로 돈 바쳐서 상납한 자들이 장군 진급하고 보직을 차지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엄연한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만약에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하면요, 그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짐승보다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데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결코 단 한 분도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이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된 선전선동에 넘어가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1시간 가까운 이 이야기를 대통령이 위험하고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북쪽 아이들과 중국 공산당의 이 음침한 모략과 비밀 공작의 동향이 감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은 안보와 관련된 또 국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국내의 정세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 얘기를 제가 말했죠. 내전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 당국, CIA만 미국의 정보 당국이 아닙니다. FBI, NSA, 또 그 모든 18개 정보기관을 다루고 있는 ODNI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군부가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라고 하는 국방정보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마약 단속국,
여러 개의 기관이 있는데 미국 군부는요 6해공 해병이 별도의 이러한 정보 첩보를 수집하는 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정보 수집 역량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지휘 통솔 감독했던 합참 의장이 그것도 외국에 나와서 이러한 언급을 한 부분을 함부로 귀 밖으로 듣다가 진짜 망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보내주고 있는 이 경고의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태평성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금 호황처럼 보이십니까? 정녕 그렇게 보이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는 지금 거의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지금 마비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미국에서 지금 이 디폴트 같은 리셋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잘못 벌어지게 되면요. 전 세계가 지금 다 마비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가볍게 생각해서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이 폴란드 쪽에서 이상한 얘기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폴란드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많이 잘하나요? 그런데 현재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불안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고 있는 자들이 만약에 다음번에 정권을 잡게 된다면 자, 한국에서 약속한 군사 기술을 이전해 주거나 한국에서 생산하는 무기가 정상적으로 우리 폴란드로 올 수 있겠냐? 자,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폴란드 국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폴란드에서 파견한 정보요원들이 아마 한국말이나 한국 방송을 귀담아 들어서 정보 보고를 잘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리고 나토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지금 매우 가깝게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렇게 불안한 상황과 또 혹시나 모른 그 안정되지 못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사전에 귀뜸을 해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의 군사안보 매체에서 이와 같이 상서롭지 못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집중적인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미국의 군당국과 정보당국에서는 지금 아주 궁지에 몰려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할 수 있는 북이란 놈들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산소호흡기구는 중국이나 북이나 이 자들이 지금 미국과 가장 친밀하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사회 내에서 내전을 발생시킬 것을 지금 획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부에서 내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생화학 테러를 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병력을 파견해서 총으로 쏴 죽이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내전을 발생시켜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폭발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게 되면요. 야, 대통령 니들 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국민들, 시민들이 아마 항의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틈타서 횃불, 촛불을 가미해서 다시금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런 짓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도 뭐 자연대도 있고 공과대학도 있고 한데 그 법대 출신들이 제일 그 사법시험을 많이 봤죠.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러한 사법고시 출신의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수부나 이런 데서 경제사범들, 양아치 건달 이런 깡패들 조사하는 데는 특수부의 그런 수사 기법이 먹힐지 몰라도 대공 쪽에 국가 비밀 사업에는 또 국가의 미래의 재앙이나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는요. 이 검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검사들이 대부분 보면요. 또 부잣집 도련님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헐벗고 굶주리는 이런 하층민들, 경전안에 허덕이는 밑바닥층들에 대해서는요,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환경에서 살아보질 않았는데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경제적인 위기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위기 상황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밑바닥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반윤석열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직 공무원들,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요, 보수단체장으로 임명돼서 가잖아요. 그러면 뭐 연금도 있죠. 월급도 뭐 억대 연봉 나오죠. 밑에 하층민들이, 밑바닥의 국민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 상황을, 민심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상황을 인지 못해요. 그리고 대통령 앞에 가서는 용비어천가를 읊어대겠죠. 자, 그러니까 이념 전쟁만으로서는 내년도 총선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민심이 점점 냉담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정말로 어부지리로 야당 쪽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예상하기에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고 또 총영길이도 구속되고 남국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제 파탄에 빠지고 당이 이제 분열이 되겠죠. 아마 사라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1%의 불길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준비를 못하면 반드시 재난이 밀려올 때 넉넉히 당합니다. 그리고 당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국가가 현재 지금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대통령 주변도 매우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반드시 이념 전쟁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수준에서의 이 국가의 미래와 앞으로 할 일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로 불세출의 역사를 써온 국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유일하게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전설의,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 전설의 역사를 써낸 이 나라 민족들은 대단히 위대한 민족인데, 그 가운데 지금 정신머리가 돌아서 미쳐서 김일성 우상 숭배교를 김일성 우상교를 숭배하는 이런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들이 그동안 너무 많아졌어요. 자, 이거를 한 번에 일소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이나 기타 국가 위정자들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조치로서 국가계엄령 내지는 위수령을 내려서 지금 반국가 세력들, 반민족 세력들, 거짓 세력들, 괴담 유포 세력들, 종북 주사파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요 다 때려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과거 북이 지하 갱도를 파서 남침 땅굴을 만들고 무장 공비들을 난파시키고 할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친 개는 때려잡아야 된다. 미친 개는 때려잡아야만 그 해결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들 하시고, 이 나라에 미친 것들이 지금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미친 세력들은요 때려잡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변 30여 명이 붙은 간첩 사건이 지금 6건이나 있다고 하는데, 자, 시간을 끌면서 2년째 재판을 지금 연기하면서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그럽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사법부, 저자들은 뭐하는 자들입니까? 특히 김명수, 이 짐승만도 못한 자가
이 대법원장에 앉아서 정말 깜냥도 안 되는 것이 어쩌다가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몰라도 거기 가서 지금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사법부를 지금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귀한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사법부가 농락을 당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사법부에 계신 판사들한테도 좀 묻고 싶어요. 아니 대법원장이란 자식이 있다고 헛소리 짓하고 이러면 들이받고 정말 멱살잡이라도 한번 하고 두들겨 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판사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공부만 잘하면 사법고시만 붙어서 법조문 갖고 요거는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법에 저촉됩니다. 그따위 짓하고 판결 내리고 있으면 그대들의 일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헛된 짓을 하고 있으면 일반 판사라도 가가지고 때려잡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뭐하는 조직이길래 이렇게 민변이 국가를 지금 마비시키고 있는데도 아니 이런 시간을 끌면서 엉망을 만들고 재판 지연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죽었습니까? 국민들이 주는 혈세를 받아 쳐먹어가면서 국민들을 위한 일은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간첩들에 대한 공판이 1년 넘도록 지금 계속 배회를 하고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우리가 민변호라 그러죠. 이 자들이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국가를 뒤로 돌리기 위해서 또 국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이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2021년 6월 달에 구속 기소됐던 이모 씨 사건이에요. 이자는 2017년도에 일본계의 페루 국적으로 위장을 해서 국내로 잠입한 북의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었는데 이자가 2006년도 1심의 사건으로 불렸던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도 실형을 산 적이 있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지껏 2021년 8월에 첫 공판이 열린 뒤에 지난 17일 11차 공판까지 2년 동안 공판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부가 이런 모양으로 지금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 게 보면 변호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재판에 쓰일 것으로 동의하지 않아서 재판이 늘어졌고 공판도 1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다음 공판은 또 10월 달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라는 사람이 이미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 관계로 석방이 된 상태라 그래요. 그러면 또한 북의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꾸렸던 충북동지회라는 거 있죠. 이 사건도 2021년 9월 달에 기소됐어요. 그런데 1심 공판만 지금 20차례 지금 진행 중이라 그럽니다. 또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판 연기 신청을 하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고 있고 또 보석 청구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재판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은 4차례나 지금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즉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 재항고를 하며 2달간 시간을 또 끌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구속기간이 만료되어서 보석 등으로 인해서 석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충북동지회라는 재판 이외에도요, 지금 금년도에 기소된 자통, 자유통일, 민중전의, 자통이라는 거 있었죠. 그리고 제주도의 히읗기역 기업회, 또 민노총 간첩단 사건들. 자, 이것도 동일하게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북의 대남 공작기관, 문화교류국과 접촉을 했었던 자들이고 또 캄보디아, 베트남을 전전하면서 그들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와서 간첩 행위를 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지령에 충실히 따르면서 뭐 사태가 뭐 조문이다 이런 식의 말을 만들어서 이태원 사고 때도 만들어서 또 활용을 하고 윤석열 역적 폐당을 쓸어버려야 된다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정당이랍시고 지금 광화문이나 시내 나가보면은 그 벌거죽죽한 천에다가 윤석열 퇴진하라는 이런 걸 갖다가 써놓는 그런 종북 주사 세력들이 있는데 자, 이자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면 이건 나라가 아니죠.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우리 민변이라는 조직이 있죠. 이 사람들이 왜 기를 쓰고 이렇게 간첩들을 변호하는지 국민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분도 혹시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엔요, 헌법상에 보장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아시아투데이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가짜 뉴스가 범람,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가짜 뉴스는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입니다. 테러리즘에 변형된 한 가지 종류로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을 혼동시키게 되고 혹선무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공직사회에 경찰과 국정원 안에만 간첩이 있겠습니까? 외교부는 없을까요? 통일부에는 없을까요? 또 국회에는 없을까요? 국회 입법 처하는 것도 있죠. 그런 데서도 보니까 제가 중국 대사관에 나갔을 때 보니까 무슨 입법관 해갖고 나와 있던데 다 그런저런 식으로 나다니고 있어요. 외교관의 신분을 통해 갖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암약적인 간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반관 반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 뭐 이런 곳에도요. 여러 형태의 간첩들이 지금 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대비가 지금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국가 사회 곳곳에 이러한 간첩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과연 정상적인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놓고도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죠. 뭐 우파 유튜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서울 안 가본 김서방이 서울을 더 잘 알듯이 우크라이나에 안 가보고 진짜 현장에서 첩보 정보를 수집 안 해본 분들이 들려오는 가짜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듣고서 그게 진짜냐 헷갈리는 거죠. 거기에는 외국어 구사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요. 선제적으로 했던 일은 미사일 공격이나 대포 공격이 아니라 사이버 공격과 해킹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 군대가, 러시아 정보부가 멍청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전쟁하는 데 있어서는요. 한 번의 승전보를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전쟁해야 될 상대방, 즉 적국에, 특히 적국 국민 전체들에게 이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심을 확산시키게 되면요. 일반 국민들만 공포심을 갖게 되나요? 아니죠. 군대에 있는 군인들도 이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심이 파급되게 되면요. 벌써 전투를 할 수 있는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 얼마 해보지 않은 어린 사병들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런 공포심에 벌벌벌 떨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요. 일종의 뭐다? 테러리즘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AI 덕분에요. 이 너무나도 빨리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게요. 바로
이 전문가들조차도 이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이 딥 페이크, 아주 깊숙하게 들어간 거짓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딥 페이크를 이용해서 만든 가짜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런 뉴스 볼 때도요, 흔히들 우리가 미국 소식 들을 때 무슨 CNN 아니면 뭐 워싱턴 포스트 아니면 뉴욕 타임즈 아니면 월스트리트 저널 뭐 이런 등의 매체를 이용하고 뭐 LA 타임즈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 뭐 USA 투데이도 보고 뭐 이러죠. 그런데 미국에서도요, 이런 그 좌파 세력들, 즉 정치적 올바름이 나가는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를 갖다가 주장하는 이런 방송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요, 가짜들이 많아요. 자, 최근에 나왔던 가장 비교한 얘기 볼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애들이 헌터 바이든이 있어요. 그 헌터 바이든이 수리를 맡겼다 찾아가지 않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헌터 바이든의 범죄 행각이 담겨 있었는데 마약을 즐겨하던 헌터 바이든이 그걸 안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 노트북 컴퓨터가 지금 FBI 연방수사국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거기 보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 업체로부터 2명의 바이든한테 1,000만 불이 돈이 간 게 나오죠. 또 대화한 게 나오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대표가 내가 키우는 개새끼보다도 못한 전화가 헌터 바이든인데 헌터를 이용해야만 그 아버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500만 불은 헌터한테 주고 또 다른 500만 불은 다른 어나더 바이든한테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정상적인 팩트를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이 그 대선을 치렀던 그때 만약에 이 헌터 바이든의 이 내용들이 나왔으면요, 우크라이나만 돈을 받아먹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돈 받아먹은 게 굉장히 많고요. 하여튼 그 온갖 그 썩어빠진 냄새 풀풀 나는 짓들을 이 조 바이든의 패밀리가 가족들 차원에서 엄청나게 범죄를 감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거짓말장이 가짜 부패 세력들이 미국의 정권을 갖다 잡게 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도 지금 미 의회에서 FBI의 자료를 받은 공화당의 의원들이 이와 같은 조 바이든 패밀리의 범죄 행각들, 크리미널 액티비티에 대한 구체적인 하드 에비던스를, 구체적인 범죄 증거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도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조 바이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들이 마약, 100억간의 마약 두고 온 것도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한 거야? 오호. 이제 미국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도 점차적으로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스윙 보트, 즉 결정권을 쥐고 있는 스윙하는 흔들리는 주가 있죠. 위스콘신, 미시간, 그 다음에 애리조나, 그 다음에 조지아,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뭐 이런 몇몇 곳에서 결정타를 매기는 그 표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윙 보트를 좌우한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도가 더 높이 가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진실들은 묻혀져가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묻는 데는 그러니까 언론기관도 앞장서도 그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 숨기고요. 그 다음에 정권 차원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 5년이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현재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보면요, 우리가 그 겪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6.25 사병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6.25 전쟁의 전범이 누구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 때려 죽일 김일성과 그 잔당들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공산당, 소련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자들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보면 컴퓨터 시설이나 이런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해킹을 하고 있죠. 수시로 사이버 공격을 해서 탈취해 갑니다.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보도된 거 보면 그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무인 비행기하고 유사한 형태로 북쪽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그런 게 지금 김정은이라는 놈이 러시아 국방장 앞에 보여주면서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최근에도 북쪽 아이들이 입수하려고 하는 중요한 첩보 내용들이 걔네들이 필요로 물자들에 대한 그것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 첩보망들은요, 지금 북한 대남 공작기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들의 그 밑바닥에 깔린 기획, 의도를 파악을 해서 접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적발된 민주당 중진위원이라고 그러죠. 무슨 중진위원이에요? 서른이라고 한 자인데, 그 서른이의 보좌관이라고 했던 아이가 이 군사기밀을 수집했는데 뭐 700건 이상 수집을 했다 그러죠. 뭐 참수부대 현황도 들어와 있고, 우리 각종 미사일 현황도 있고, 뭐 지휘통제실, 북파 공작부대 이런 얘기들. 아니, 이런 거가 유출됐다는 거를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어떻게 되죠? 잡아다 조져야죠. 그냥 뭐 방송용어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자들은 잡아다 어떻게 됩니까? 고문이라도 해야죠. 당연히. 거기서 남녀를 가립니까? 국가기밀을 탈취해서 적을 이렇게 한 간첩인데요. 예?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 국법 질서가 이 모양으로 망가져 가는데도 이거를 바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대로 도와주고 과연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국가가 무너질 때는요, 하찮은 데서 이 구멍이 나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 보좌관이라는 애가 이 김정은의 참수부대 장비 현황까지 가져갔어요. 그리고 현무미사일, 이 굉장히 중요한 미사일입니다. 현무미사일 지휘통제실의 자료. 거기다가 북파 공작부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북파 공작부대의 예산 등까지 무려 700여 건이 넘게 군사 비밀을 탈취해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평양으로 갔겠죠? 그러면 이런 일을 알고서도요, 이런 국가 반역자와 간첩인데 이 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또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민변이에요, 민변. 그러니까 이런 민변은 뭡니까? 반국가 단체로 규정을 하고요. 예? 간첩으로 체포된 자들, 즉 간첩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온 힘과 열을 다해서 간첩 보호 임무를 수행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국가 단체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반체제 인사들, 반국가 세력들, 간첩 세력들을 이 나라에서 숨쉬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한번 결단 한번 내리시죠. 네? 결단 한번 내리셔서 이 자들을 어떻게 좀 처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화제를 좀 넘기면요, 이 김정은이가요, 한반도에서 지금 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정은이가 지금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요, 제가 보건대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이가 안면에 마비가 왔고, 안면 와사죠. 그리고 언어가 좀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전쟁입니다. 사실 미사일을 쏘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만 정은이가 원하는 건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평화스러운 분위기로 있는 것보다 한반도가 불안불안해지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을 만들었죠. 핵무기를 해가지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거들먹 떨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요, 전쟁이 나서 본인과 본인 집안의 이 독재 정권 체제가 허물어져서 마치 차우체스크 루마니아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 의해서 총을 맞고 죽는 것처럼, 내지는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가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제거됐던 것처럼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7월 27일 날 우리가 분명히 전쟁이 종결된 휴전일인데 그거를 전승절이다, 전승기념을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봤더니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죠. 7월 27일 날 전승절이라고 또 꼴값을 떨고 또 까불게 되면 MQ-9과 같은 우리 무인 비행기 사용해서 김정은이를 죽여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은이가 이 죽는 게 정말로 두려워하는 놈이 바로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형님들 또 중국 형님들을 모셔다가 같이 그 형님들하고 있으면 MQ-9 같은 무인기가 나서 그 헬파이어 미사일을 쏠 수가 없죠. 왜?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들 제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이 확장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간교한 이게 겁쟁이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겁쟁이들을 다룰 때는요, 겁 많은 놈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제가? 머리에 먹물 들어간 놈들하고 두들겨 패야 됩니다. 패야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미군의 정찰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사일 쏜다, 이게 전부 다 개수작들이에요. 개소리, 망언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요, 어떤 식을 해서라도 북의 세습 독재 왕권을 지켜내기 위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인민이요? 인민 생각을 어디가 있습니까? 국가요? 그게 국가입니까? 범죄단체지? 그러면 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국까지도 쏘겠다고 이런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겁을 집어먹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교수님들, 또 무슨 외교관들, 전직 하는 분들, 다들 이 신문에 이렇게 글 써서 내놓은 거 보잖아요. 정말 이 수사, 표현, 어디 저기서 자료들 가져다가 영어 섞어 쓰고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럼 실질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 방안을. 그러면 김정은이는 평화보다는 불안한 이런 불안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래야만 대내적으로도 북조선 인민들을 쥐어짤 수가 있어요. 예전에 김일성도 얘기했지만 넉넉하게 밥을 주고 이 밥에 고기국 먹으면 딴 생각하기 때문에 굶주리게 해야 된다. 인민을 제대로 통치하고 우리가 억압하기 위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하려면 인민들이 배가 고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그랬습니다. 그 애비나 하랩이 이 망할 놈 새끼들이 했던 그 망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게 김정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켄터키호가 들어와서 SSBN 같은 무시무시한 히로시마 폭격했던 192배의 무력 화력 있다. 다 좋아요. 그건 미국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얻어맞았어요. 우리가 죽어가는데 미국 형아들이 와가지고 바로 쏴서 보복합니까? 안 하지요.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무력 보복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선제 타격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전면적인 전쟁을 통하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경제적으로 효익성, 효율을 따질 때도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는 건요, 별로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가성비가 높은 비밀 공작을 통해서 북체제를 깨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자들이 전승절이다 이러면서 꼴값을 떨면서 7월 27일 날 지금 뭘 하니까 또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그게 김정은이 홍보하는 거지, 이게 보도예요. 자,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
자, 말은 제거 좀 어떻게 하는 거죠? 무자비하게 살상해버리는 겁니다. 과거라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이란의 총사령관이 옆에 있는 이라크 바그다드 에어포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슐레이마니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 국가에서는 이런 미리 대비를 했죠. 그리고 슐레이마니 일행이 타고 있던 세 대의 승용차를 모조리 다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제거를 해서 전부 다 숯덩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정보기관이 해야 될 일이고 체제, 국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또 볼까요? 알카에다, 과거 빈라덴이 그 조직을 운영해 왔었죠. 그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알자와힐이에요. 알자지라는 그 방송국 이름이고, 알자와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했던 공간에서 여유 부리면서 담배 한 대 물고 책을 보다가 그냥 모 국가에서 보낸 그 살인 무기에 의해서 명을 달리했어요. 아마 집었을 겁니다. 다 발기발기 산산이 조각이 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건요, 뭐 60조에 가까운 돈을 써가면서 하루에 고정비로 1,500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국방을 해서는 안 돼요. 예? 차라리 북을 괴멸시켜서 없애버리고 그런 국방 예산을 국민들의 복지에 또 교육에 보건에 국민들이 진짜 워라밸을 할 수 있게끔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허구한 날 그 많은 인원들 운영해가면서 경상비 지출해가면서 돈만 써대고 효과가 안 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 공작을 지금 우리 군인 아저씨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행정장교로 해가지고 제대로 전투 한 번 안 해본 친구들이 지금 똥별 달고 국방부에도 있고 뭐 군사령관이다 뭐다 이러고 있는데 그 자들이 전투를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군대가 붙으면 어느 일반 보병부대 가가지고 다 해서 전투해서 이길 것 같습니까? 장담 못해요. 그러면 이기는 부대가 있죠? 예? 어느 부대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극강의 전사들이 있는 육군 특전사령부, 특전사가 있고 해군의 특수전여단, UDT-C이 있고 또 해군, 육군을 포함한 국군 정보사의 비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임무를 완수하는 공군의 CCT가 있으며 또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그들을 구조할 수 있는 SART, SAT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불멸의 우리의 해병대. 해병대에서는 일반 해병도 강력하지만 해병대 특수수색대라는 조직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병 땅개 부대 갖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해병대나 정보사나 또 해군 특수전 여단, 특전사 이와 같은 특수부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작전을 감행할 수가 있어요. 즉 작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무력 역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우리 대원들이요. 저쪽 그 동해안 모 지역에서 그 새우젓 항아리 떨어지듯이 고공강하면서 뚝뚝 한 명씩 떨어집니다. 때로는 성층권 지상 10km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유영하듯이 침투훈련도 하죠. 그럴 때마다 북쪽 애들은 간담을 절여해요. 죽을까봐. 자, 제가 끝으로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거의 천재 중에 한 분이시죠. 이동복 전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대표 선수셨던 분인데 북한 괴뢰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고 가장 두렵고 힘든 사람이 바로 이 이동복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학교 다닐 때 월반을 많이 해가지고 졸업장이 없는 것으로도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전승절이라고 떠들고 있는 북한 괴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사기다, 거짓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이동복 대선배님의 말씀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7월 27일은 70년 전 유엔군과 공산군, 즉 공산군은 북한군과 중공군을 의미합니다. 의 최고 지휘관 사이에서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서 6.25 전쟁의 포화가 멎은 후 70주년 되는 날이다. 그런데 북은 6.25 전쟁에 관해서 흑을 백이라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전도하는 사기 행위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실 전도에 근거해서 6.25 전쟁을 가리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일컫는가 하면 자신들이 이 전쟁의 승리자라는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근거로 하여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6.25 전쟁의 승리자가 자신들이라는 북의 이 같은 철면피한 주장은 사실은 엉뚱하기 짝이 없는 거짓 주장이다. 왜냐하면 모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은 이 같은 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사실이 있다. 북의 6.25 남침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단정한 유엔 헌장 42조를 위반한 불법적인 침략 행위였다는 사실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이 6.25 기습 남침을 강행한 6월 25일 당일부터 7월 7일까지 연달아 채택한 81, 82 및 84호 결의를 통해서 북을 국제평화를 깨뜨린 침략자로 규정을 하였고, 이 침략 행위를 격퇴하고 북한군을 38선으로 후퇴시킬 것을 임무로 하여 미군 장성을 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로써 국제법의 차원에서 6.25 전쟁은 침략 행위이며 유엔군에 의한 유엔 헌장의 집단 안보 조치로서의 경찰 행동이 발동되었고, 유엔군의 전쟁 수행 목적이 첫째, 북한군에 의한 남침의 격퇴와 둘째,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후퇴로 특정된 것이다. 북이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쟁 도발의 목적이 조국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데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북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호응하였던 것은 북 스스로 그 같은 전쟁 도발 목적의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북은 6.25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이다.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사기 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1953년의 정전협정에 의하여 남북 간의 새로운 경계선이 된 휴전선은 38선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38선 남쪽의 판문점을 휴전회담 장소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유엔군 측의 잘못 때문에 서부전선에서는 38선 이남으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중부와 동부전선에서는 38선 이북으로 훨씬 더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남북 간의 경계선은 38선보다 북쪽으로 밀고 올라간 것이 사실이다. 북한군의 38선으로의 후퇴를 요구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 81호, 82호 및 84호에 특정된 유엔군의 전쟁 수행 목적이 조금은 초과 달성된 결과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6.25 전쟁의 결과는 공산군의 패전이고 유엔군의 승전이었던 것이 맞는 것이다. 6.25 전쟁의 승패는
교전 쌍방의 사상자 수로 보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없다. 유엔군과 공산군의 사상자 수는 1대3 이상의 격차가 있었다. 그보다도 6.25 전쟁 쌍방의 승패 판단은 휴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남의 대한민국과 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58대 1의 국력 격차가 웅변해주고 있다. 6.25 전쟁의 당당한 승자는 대한민국이고 그런 뜻에서 7월 27일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승전 기념일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의 전승절 주장은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용어 혼란 전술에 의거한 선전, 선동 행위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같은 세기적인 사기 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동복.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요. 이동복 대선배님께서는 올해 아마 연세가 저희 아마 어머님하고 비슷한 연세일 거예요. 1935년인가 36년인가 그러신데 이러한 이 우리나라의 국보 이런 보물을 모셔다가 대통령의 그 이념 또 국가 안보,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스승으로 좀 삼기 바랍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대학을 나왔지만 이 이동복 선배님께서는요. 당시 서울대학교 물리대, 당시는 그 문과대와 이과대가 합쳐져 있었죠. 그래서 물리대라고 그랬는데 그 물리대 시절에 정치학과를 나오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이 지금 대통령실의 누구도 이동복 대선배님의 수준을 따라갈 자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제가 국가안전부 시절에 국가안전기획부에 있을 때도 행사에 제가 참여해서 이동복 특보님의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통역한 적도 있었지만 그 옆에서 모셨던 분들의 얘기가요. 이렇게 한글로 된 보고서를 보고 바로 영어로 이렇게 타자를 치고 또 영어로 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바로 한글 타자를 쳐서 그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이런 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그 저희가 정치외교학과라는데 과거에 저 때도 그랬고요. 서울대학교는 정치외교학과가 같이 없었습니다. 정치학과, 외교학과 따로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 합쳐진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90학번 이전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나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이 살아있는 보물이었어요. 이동복 선배님은. 그리고 북쪽 애들이 회담할 때가 되면 가장 불편했던 사람이 이동복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부님으로 또 그 책사로서 이런 그 이동복 대선배 같은 분들을 대통령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산업시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제가 저때 말했던 그 김재관 박사 같은 분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살아계신 또 국보급 과학자들이 기술자가 있죠. 예를 들면 민계식 회장님 같은 전 그 현대중공업 회장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허만 활용하더라도요. 대한민국 조선업이 벌떡 일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군수산업에서 특히 이지스함 만드는 거, 잠수함 만드는 거 이런 분야는요. 민계식 회장님 한 분의 머리만 있더라도요. 정말 이 세기를 뛰어넘는 그런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물과 같은 선배를 알아볼 줄 몰라요. 지난번에 뭐 국가 무슨 뭐 과학발전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 뭐 대통령 무슨 자문기관 뭐 했는데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수준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전설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의 그런 그 탁월한 그런 건 보지를 못하고 정말 옆에서 그 단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장을 하든지 가네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여신이고 충언은 여기이나 이여행이라 그랬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고 귀에 거슬린 충언은 귀에 거슬립니다. 충언은 귀에 거슬립니다만은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간신들이 조잘거리는 소리에 어느 분야의 장이든 간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넘는 방송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퇴장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저희 아시아투데이를 격려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수영의 이슈 핵펀치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